사실 여기 주기율표하고 주기적 성질하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전자 배치 규칙 부분과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같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게 다 나올 거고 그거는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떠올려 봐. 알겠지? 전자 배치 규칙이 어떻게 됐었는지. 자,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뭐 데베라이너, 뉴렌즈, 맨델레프, 모즐 이렇게 네 사람 나와 있는데 당연히 네 사람 다 외워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알아둬야 되는 건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분류, 어떤 논문을 발표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봐야 돼. 데베라이너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서 새쌍 원소로 분류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주기율표로 보게 되면은 같은 족 원소가 되는 거죠. 그치? 같은 족 원소가 되는 거고, 그거 3개를 분류했는데, 우리 저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순으로 되어 있다? 점점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주기율표로 봤을 때는 점점점 원자 번호가 커지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1828년이잖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자 번호라는 걸 알기 이전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원자량이라는 걸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야.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칼슘, 스트론튬, 바륨,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거 다 원자량 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는 어떻게 분류를 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다.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자, 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가운데 배열되는 원소가 나머지 두 원소의 평균값, 요걸 갖더라. 그래서 원자량뿐만 아니라 밀도라는 것도 측정을 해봤더니 밀도도 평균값을 갖더라. 그래서 뭐 그냥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리튬하고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으면 리튬, 나트륨, 칼륨의 원자량이 뭐 7, 23, 그 다음에 39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양쪽에 두 개 합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23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배열되는 원소가 이제 나머지 두 가지의 평균값을 갖더라.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것, 최초로 분류를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렌즈,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데베라이너도 그렇고 뉴렌즈도 그렇고 뭐랑 관련을 지은 거야? 계속 화학적 성질이랑 관련을 지은 거지.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뉴렌즈가 발표할 당시가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186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뒤로 넘겨주세요. 1864년에 이때 당시에는 자, 우리가 원소들을 발견을 했을 거 아니야. 발견을 했을 텐데 이때는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몇 쪽이야 이거? 18쪽에 있는 원소가 발견되기 이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기율표상에서 그냥 이 주기 순서대로 해봐. 뭐 있어? 리, 배, 붕, 탄, 질, 산, 풀 이렇게지. 그 다음 3주기 가면 나, 마, 알규, 인, 황, 염 이렇게 했잖아. 그지? 마지막에 있는 뭐 네온이나 아르곤과 같은 이러한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기 이전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그냥 배열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 리튬 다음에 베릴륨 다음에 붕소 다음에 탄소 다음에 질소 다음에 산소 다음에 플로린 다음에 나트륨이 오는 거야.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에 얘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리튬이라고 하는 애랑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는 앞에서 데베라이너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리튬에서부터 8번째에 다시 나트륨이 오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또 칼륨이 나오겠지. 몇 번째에 또 다시 8번째에 이런 식으로 8번째마다 동일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배열이 되더라라는 거야. 뭐 순서로 했더니 얘도 원자량 순으로 했더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뉴렌조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배열되는 거, 요걸 가지고 옥타브 설이라고 한다. 8번째, 도레미파솔라시 다음에 도,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1869년에 멘델레예프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최초의 주기율 표를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표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존재하면서 원소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있지. 그래서 당시에 발견된 원소가 63종이 있는데요. 그 63종의 원소들을 얘도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으로 배열을 했대.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을 해서 일정한 간격을 주기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도 뭐가 있냐면 주기라고 하는 게 있고 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주기 족 개념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 주기는 뭐야? 그냥 세로로 있는 거, 가로로 있는 거. 요거 구분 잘해라. 세로줄이야, 가로줄이야? 가로줄이야, 주기는. 옆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거 틀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가로줄이야, 가로줄. 족은 세로줄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가로줄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요 세로줄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여기서 무슨 성질? 화학적 성질. 요게 비슷한 원소가 오도록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족의 경우에는 1족부터 8족까지만 있고, 그 다음에 주기로는 1주기부터 얘는 12주기까지 졸라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 많게 엄청나게 크게 만든 주기율표에다가 당시에 발견된 몇 개의 63개의 원소를 어떤 순으로? 원자량 순으로 짜자자자자자 배열을 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칸이 몇 개야 이게 지금? 96칸이 있겠지? 96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63개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몇 칸이 남아? 33칸이 남잖아. 그 33칸은 어떻게 했겠어? 비워놨어. 비워놓고 뭐 했겠어? 거기 안에 들어갈 원소를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는 자리를 비워두고 그 성질을 예측을 했다. 자, 그런데 이후에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왔더니 비활성 기체가 발견이 돼. 아르곤이라는 애가 발견이 돼. 아르곤이라는 애가. 그 아르곤이라는 애가 발견되는데, 아르곤이라고 하는 애, 요 녀석은 원자량이 대략 40 정도 되는 애야. 근데 요거랑 가장 근접한 애가 누구냐면 칼륨이야. 칼륨은 아까 저기서 39였단 말이야. 그럼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먼저 와야 돼? 칼륨이 먼저 와야 돼. 근데 우리 지금 현재의 주기율표를 생각을 해봐. 누가 먼저 오니? 아르곤이 먼저 오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약간 뒤바뀌어 있는 거겠지. 그때 이 새끼가 뭐라 그래? 그래. 그거는 바꿔주지. 이때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다고 해놓고 이거는 그냥 내가 바꿔줄게. 그러면 다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몇몇 원소들이 주기성에서 벗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예외적인 거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3년에 러더퍼드 제자님이야. 러더퍼드 뭐 했니? 알파 입자 산란 실험 해가지고 원자핵 발견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양성자라는 입자를 찾아냈잖아. 그지? 자, 그 사람의 제자인데 X선 연구해봐 라고 던져줬어. 그랬더니 이제 졸라게 열심히 해. 졸라게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X선을 쏘아줬더니 뭐에 따라서?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에 따라서 이제 튕겨져 나오는 X선의 파장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알아냈다? 플러스 전하를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원소마다 원자핵에 있는 플러스 전하 값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 플러스 전하 값을 가지고 이제 기본 전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전하가 뭐야? 양성자나 전자 하나의 전하랑 얘기하는 거잖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 그지? 자, 그 값에 몇 배 쓰냐에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를 찾아내고 그 양성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뭐 했다? 원자 번호를 체크를 했다.
그래서 주기적인 성질이 이 원자량의 순서에 의한 게 아니라 양성자 수에 의해서 원자 번호 순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다.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의 기본 틀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모즐리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거는 1905년부터 한 10몇 년까지 하고 1915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고 죽었어. 너무 불쌍하지 않니? 그럼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못 준 거지. 주려고 했는데 너 이거 이때 받아 했는데 이제 세계대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죽었어. 그래서 못 받았어. 그 얼마나 어? 정말 그리고 장교로 임관했다가 어. 그래서 죽었어. 그거 얼마나 불쌍하니. 그지? 노벨상감인데.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다고 생각해봐. 뭐 어떤 존나 막 위대한 상을 받았어야 됐는데 내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못 받게 됐어. 얼마나 억울하겠니. 자, 그래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한 게 누구다? 어떻게 보면 모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를 한 것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주기라고 하는 거랑 족이라고 하는 거랑 멘델레예프가 사용했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족의 개념은 비슷해요. 근데 주기의 개념은 조금 달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의 족하고 주기는 각각 뭘 의미하느냐? 족은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인 건 똑같아. 1부터 근데 18조까지 있고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리고 18족 원소를 제외한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족번호의 끝자리수와 같다. 그지? 손톱에 때 확인하고 있어? 주기율표를 확인하고 있어야지. 왜 손톱에 때 확인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이고 현재는 1부터 7주기까지 구성되어 있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7주기 원소는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7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주기율표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해가지고 18족까지 있죠. 이게 완성되게 된 게 어떻게 완성이 된 거냐? 자, 거기 족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1족이라고 하는 거는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족이라고 하는 거는 s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 있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지만 d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껍질부터 존재하지. 그치? 그리고 이제 p오비탈도 두 번째 껍질부터 존재를 하지. 그래서 1주기는 사실상 어떻게 돼 있어? 1주기는 1s1하고 18쪽으로 가서 1s2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주기 같은 경우에는 1족이 이렇게 되어 있고 2족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3족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 13, 14, 15, 16, 17, 18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주기 붙어 있지요. 그래서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부터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3주기부터는 뭐가 있다? 3d 오비탈이 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준위를 배울 때 에너지 준위가 어땠어? 4s가 3d보다 낮았기 때문에 4s에 먼저 들어갔지. 그래서 4주기부터 이제 3족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족부터 12족까지가 어떤 거다? d오비탈에 하나 들어간 거부터 d오비탈에 10개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F오비탈 같은 경우는 저 멀리 얘기니까 F는 따로 얘기 안 하고,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면 1족과 2족, 그 다음에 12족부터 18족, 그 다음에 3족부터 11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3족이나 11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뒤에 하나 들어간 것부터 뒤에 9개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부분적으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 맞아? 얘네들을 뒤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다. 전이원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 2, 12, 18 여기는 B에 전자가 그냥 다 채워져 있는 거다.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지.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전형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형 원소, 전이 원소 구분하는 거는 D나 F에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다 채워지거나 아예 안 들어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약간 색깔이 하늘색? 좀 밝은?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아무튼 비금속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파란색 금속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이상한 색깔 주황색이라 해야 되나? 중금속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 발견된 원소, 추가된 원소 해가지고 난 저 113번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데 저거 하고 115번, 117번 딱 이름 봐 어디서 만든 것 같아. 이름 보면은 딱 나오잖아. 그지? 저거 뭐 제대로 다 밝혀내지도 못한 거. 제대로 다 밝혀내지도 못했는데 지네가 힘이 있다고 갖다가 낑겨 넣은 거. 그지?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소의 분류 뒤로 바로 넘어갑시다. 동족 원소, 주기율표의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이다. 그래서 일부러 굳이 나누자면 1족 원소는 어떤 거, 2족 원소는 어떤 거, 13족은 어떤 거, 14족, 15족, 16, 17, 18족은 다 어떤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1과 2 그리고 18족, 17족 이렇게만 봅시다. 1족을 가지고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플러스 1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칼리 토금속 2족 원소를 얘기하고 알칼리 금속보다는 반응성이 작지만 플러스 2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반응성이 크고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기 쉬운 17족 원소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8족 원소를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 화학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금속에는 들어가지만 비금속의 성질을 갖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소를 분류할 때는 금속, 비금속, 준금속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속하고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다가 따로 이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먼저 여기 내용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고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우면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인데 수은만 액체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좋다. 이게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이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데 수소는 왼쪽 위에 있다. 그래서 수소 꼭 잊지 마시고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데 상온에서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이며 브로민만 액체다.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은 거의 없는데 고체 상태인 흑연은 굉장히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준금속은 그냥 중간에 낑겨 있어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뭔지 모를 새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성질을 갖거나 양쪽 모두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금속하고 비금속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추가를 해볼게요.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자, 이 금속의 산화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금속의 산화물. 금속의 산화물이라고 하면 산화물, 산화 뭐야? 산소와 결합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금속이 산소랑 결합한 물질.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물에 녹아서 무슨 성질? 염기성을 띈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금속의 성질이라고 하는 금속성. 우리 그 위에 표에는 나와 있는데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금속으로서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금속으로서의 성질이 어떤 거야? 금속으로서의 성질. 뭐 금속으로의 반응성.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반응성. 자, 그리고 금속으로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고요.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다라는 거는 전자를 잃는 정도,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전자를 잃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래? 산화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산화되는 경향.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금속성이라는 거, 금속으로서의 반응성이라는 거,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라는 거, 산화되는 경향이라고 하는 거 다 똑같은 말이고요. 요 금속성은 어디로 갈수록 왼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표에 화살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금속성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그 옆에다가 반응성, 양연이 되는 경향, 산화되는 경향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금속은 이제 산화물이 되었을 때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띈다라는 거 추가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도 산화물이 있겠죠. 비금속의 산화물. 자, 이건 뭐야? 비금속하고 산소가 결합한 거. 요거는 이제 물에 녹아서 뭐 산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비금속성. 똑같이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성 또는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게 음이온 되는 거잖아. 전자를 얻는다. 환원된다. 환원되는 경향.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금속의 성질이다. 그 비금속의 반응성이다.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다. 환원되는 경향이다. 자, 다 똑같은 말이고요. 얘는 금속과는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증가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누구는 없었어, 이게. 누가 없어? 18쪽 원소는 이게 없지. 그러니까 요거는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새끼는 빼버려라. 요 애는 제외하고 오른쪽 위다. 그러면은 제일 강한 애가 누굴까? 각각. 얘는 누구? 플루오린이 제일 오른쪽 위에 있지. 그래서 얘가 제일 강할 거고. 얘는 누굴까?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 거지. FR, 프랑슘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금속성하고 비금속성 서로 그냥 반대되는 거지. 방향도 반대. 그지? 양연이 되려는 거다. 음연이 되려는 거다. 산화되려는 거다. 환원되려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1학년 때 외웠던 팔카나마 아라철리 주납스고 스문백금 이것도 있잖아. 주기율표에서 타다다다다 체크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누구? 지금 그나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칼륨이 제일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요거랑은 조금 경향이 달라요. 요거랑은 조금 경향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금속이 더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4페이지 밑에 뭐 개념 확인이 있는데 뭐 요건 금방 체크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멘델레이에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 만들었다. 모줄리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뭐와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는 뭐 딱히 볼 게 별로 없어서 문제도 몇 개 없어요. 그지? 란탄음족이랑 박희음족은 삼족이에요. 걔네는 전이에 속하고요. 걔네는 따로 족이 없어. 그냥 란타넘 족이고 악티넘 족이야. 걔네는 F오비탈의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족이야. 그래서 안 봤어. F오비탈은 어디서부터 채워져야 돼? 5주기, 6주기 가야 돼. 5, 6주기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다.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자배치 규칙 중에서 싸움의 원리 있었잖아. 1S 채우고 그 다음에 2S, 2P, 그 다음에 3S, 3P, 4S, 3D, 4P, 그 다음에 뭐야? 5S, 그 다음에 4D, 그 다음에 4D 채웠잖아. 5P, 그 다음에 OS. 6S, 5S, 그치? 5S 먼저지? 5S, 그 다음에 OP. 6S 6S가 먼저. 몰라요. 뭘까요? 뭔가 이상한데? OS 한번 더 했어. 5S를 한 번 더 했지, 그치? 6S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4F. 4F가 뭐야? 4 더하기 3, 7이잖아. 그 다음에 5D가 얼마야? 4D하고 각각. 4D는 6이고 5D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네. 주양자수하고 부양자수 더한 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에 따라서 준위가 결정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11쪽으로 넘어갈게요. 앞에 있는 문제들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문제 없어. 26문제밖에 안 돼. 오늘 여기까지 나왔어요. 오늘 주기적 성질 다 해버릴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게 편지 여기까지. 어? 주기적 성질 몇 개 안 돼. 얼마 없어. 빨리 가요. 자, 주기적 성질의 이제 첫 번째가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원자과 전자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 원자과 전자와 관련해서 얘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플러스 1, 2, 3의 양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2, 3의 음이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핵의 전하값을 얘기하는 건데 원자과 전자라는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주는 전자에게 핵전하가 얼마나 강하게 또는 약하게 작용하고 있느냐 요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자에서 어떤 전자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라는 값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핵전하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보면 돼? 그냥 이거는 원자 핵에 있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의 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양성자에 어차피 하나당 전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핵전하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핵전하의 유효값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핵전하는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핵전하는 플러스를 띄고 있어. 그지? 근데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핵이 가운데 배치되다 보니까 바깥쪽에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가 그대로 다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 개의 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전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거 아니야. 그 방해를 받는 값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효하게 받는 값을 가지고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계산할 때 당연히 핵의 전하값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겠지. 거기에다가 특정한 값을 빼줄 거야. 그 값이 뭐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거. 요거를 빼줄 거야. 그럼 이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다른 전자에 의해서 상쇄되는 핵전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다른 전자가 있게 되면 그 다른 전자에 의해 반반이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핵전하가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가려막기 효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되겠다?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 유효핵전하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려막는 값이 전혀 없겠지. 그래서 그냥 핵전하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유효 핵전하와 핵전하가 그냥 동일한 플러스 1의 값을 가질 거야. 근데 다전자 원자는 전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이제 더 이상 0은 아니지. 그래서 그 값을 고려해서 계산한 것을 가지고 유효 핵전하라고 하는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항상 유효 핵전하랑 핵전하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유효 핵전하가 훨씬 더 작게 나올 것이다. 요 값만큼 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수치화되어 있는 거 봅시다. 수소의 경우에는 핵전하를 가리는 게 없어.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플러스 1이야. 근데 탄소는 안쪽에 있는 전자 2개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3개로 인해서 핵이 가려지기 때문에 실제 핵의 전하인 6보다는 작은 값을 느낀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산소. 안쪽에 2개와 같은 전자 껍질에 5개의 전자로 인해서 핵전하가 가려진다, 상쇄된다.
그래서 플러스 8이라고 하는 핵전화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의 값의 비교와 같은 족에서의 값의 비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볼게. 자,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어때? 똑같죠? 전자 껍질 수가 같아.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다르게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 되겠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지. 1씩 증가할 거 아니야. 원자 번호가 1씩 증가하니까. 자, 이렇게 1씩 증가하는데 뭐도 증가해? 전자수도 증가할 거 아니야. 전자수도 증가하니까 가려막는 효과. 요것도 같이 증가하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 전자는 원자과 전자랑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다. 이렇게 되겠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다. 그래서 사실은 요걸 계산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같은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 요거 한 개당 가리는 효과는 1보다 작아요.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1보다 작으니까 핵전화는 1 증가하는데 가려막는 값은 그거보다 더 조금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봐. 자, 유효 핵전화라고 하는 값은 핵전화에서 가려막는 쉴드 치는 효과다. 그래서 쉴딩 효과 S를 빼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갈수록 얘는 플러스 1씩 계속 증가하는데 얘는 1보다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에 작용하는 유효액전화가 증가한다. 다시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게 뭐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 유효액전화 커진다. 요거를 외우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원리를 보는 거야. 원리를 다 봐도 좋지만 결론만 알아둬도 돼. 여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유를 얘기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핵전화의 증가폭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가려막는 효과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보다 핵전화의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값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같은 족입니다. 같은 족. 자, 같은 족의 경우에는 이제 원자과 전자수는 똑같지. 원자과 전자수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전자 껍질의 수가 달라. 자, 전자 껍질 수가 다르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 거고 원자 번호가 커진다라는 거는 핵전화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핵전화가 증가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핵전화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증가해? 우리 원자 번호 1번이었다가 3번 됐다가 11번 됐다가 19번 됐다가 어떻게 돼? 점점점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지? 훨씬 더 폭이 커지고 있지? 그러면 핵전화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자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자수도 증가하는 거잖아. 그치?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려막는 효과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 맞아. 그치? 커질 거란 말이야. 커질 건데 여기는 요게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있다니까. 있어.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 있어.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 있는데 알려줄 수가 없어. 복잡하거든 되게. 어떻게 되냐면 같은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전자 한 개당 0. 얼마의 효과가 있다. P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 하나당 0. 얼마의 효과가 있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당 0. 얼마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하나당 1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이거다.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핵전하의 증가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표 안에 두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가 전자에 적용하는 유효핵전하가 커진다. 베릴륨하고 마그네슘에 대해서 비교가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가 더 큰 마그네슘의 유효핵전하가 베릴륨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세 번째 점, 주기가 바뀔 때야. 주기가 바뀔 때. 자, 주기가 바뀔 때를 제일 잘 보셔야 돼요. 주기가 바뀔 때. 자, 주기가 바뀌는 거에 대표적으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있어? 1s2에 2s2에 2p6 이렇게 되어 있고, 나트륨의 경우에는 1s2에 2s2에 2p6에 3s1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원자가 전자에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유효핵전하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네온의 경우에는 여기 뭐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뭐 S에 있는 거든 P에 있는 거든 뭐 P가 더 바깥쪽이긴 하니까 P에 있는 전자 요 새끼가 받는 유효핵전하를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3S에 있는 요 전자가 받는 유효핵전하 생각하면 되겠죠? 유효핵전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준이야? 주기랑 족 보고 주기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잖아. 집중해라. 핵전하에서 가려막는 값을 뺀다 그랬어. 핵전하에서 가려막는 값을 뺀다 그랬어. 핵전하가 얼마야? 10이야 얘는. 얘는 얼마야? 11이야. 1밖에 차이 안 나지? 자, 근데 얘는 같은 전자 껍질에 나를 제외한 다른 전자 몇 개 있어? 8개 중에 하나는 나고 나머지 7개가 다른 전자인 거 아니야? 7개와 더 안쪽에 2개 이렇게 들어있지. 근데 얘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 같은 껍질에 나보다 안쪽에 몇 개 있어? 8개 있고 더 안쪽에 2개가 있어. 누가 더 가려막는 효과가 크겠다? 오른쪽이 가려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유효핵전하가 네온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네, 저 네온 한 번만 더 해주세요. S. 요거 나를 제외한 같은 껍질의 전자가 7개가 있어. 근데 나보다 한 칸 앞서 있는 애가 2개 있어. 나보다 한 칸 앞에서 가려주는 애가 2이 있어. 그래서 7이라고 쓴 거야. 근데 얘는 나를 제외하면 같은 껍질에는 아무도 없어. 안쪽에 10개가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더 안쪽에 있는 건 2개가 있는 거고. 맞아? 가려막는 효과가 어떻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핵전하는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려막는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서 유핵전하가 어떻게 된다? 대폭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2주기하고 3주기 두 주기에 대해서 유효핵전하 값이 나와 있는데 리튬부터 네온까지 쭈르륵 올라가죠. 쭈르륵 올라가다가 나트륨으로 바뀔 때 어떻게 되고 있어? 갑자기 확 감소하지. 자, 갑자기 확 감소는 하지만 리튬보다는 어떻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 줘야 돼요.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그렇지만 주기가 바뀔 때 어떻게 된다? 대폭 감소된다.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는 핵전하가 증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 근데 주기가 바뀔 때는 핵전하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가려막는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봤는데 그럼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느냐? 자, 핵의 전하가 세면 셀수록 당연히 뭐를 전자라고 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를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플러스라고 하는 핵의 전하가 플러스라고 하는 핵 전하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를 끌어당길 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슨 힘이겠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 전기력,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봐. 물리에도 나오잖아.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만유인력과 똑같은 식이 거리 제곱의 전하 곱이야. 만유인력식은 어떻게 됐어? 거리 제곱의 질량 곱이었잖아. 전하량, 전기력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전하 곱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핵전하가 될 거고 하나는 전자의 전하가 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핵전하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와 얘 사이에 뭐가? 거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주기적 성질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핵전하인데 당연히 유효 핵전하 값. 요 값을 중요하게 볼 거야. 이게 크면 클수록 더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뭐 떼어내거나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 또는 거리. 거리는 뭐야?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누가 결정해줘? 껍질이 멀리 있냐? 가까이 있느냐? 그게 결정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거리는 다르게 얘기하면 전자 껍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오는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볼 때 거의 매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볼 거야. 유효액 전하 값이 얼마나 크냐 작냐? 껍질이 많냐 적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같은 주기 원소라면 얘는 어때? 똑같지? 똑같잖아. 그래서 같은 주기 원소를 비교할 때는 얘만 볼 거야. 같은 족인 경우에는 이것도 다른데 이것도 다르지? 둘 다 보긴 볼 건데 얘에 의한 효과가 크니까 얘만 볼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기적인 성질에 영향을 주는가, 얘하고 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석을 할 거라고. 알겠죠? 뭐 다 죽어가. 이렇게 막 베베 꼬고 막 뭐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자, 그래서 밑에 그 개념 확인만 빠르게 체크해 봅시다.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는 원자 핵의 핵전하보다 어떻다? 작다.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 전자가 느끼는 실제 느끼는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라고 한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하는 어떻게 되고?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하는 증가한다. 그래서 유핵전하 어떻게 된다?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 이거 다 해봅시다. 졸지 마라.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들어가 봅시다. 자, 원자 반지름은 정의가요,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했을 때 두 원자의 핵간거리의 절반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수소 분자와 금속 나트륨의 원자 반지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제 이원자 분자가 있잖아. 이원자 분자.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분자로 결합한 이원자 분자가 있으면 이원자 분자의 요 핵간거리의 절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배웠잖아. 이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궤도가 겹치면서 어떤 모양이라 해서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조랭이 떡같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가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핵간거리의 절반으로 잡는 거다 보니까 좀 크기가 어떻게 측정되겠어?
작게 측정이 되겠지.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금속의 경우에 금속은 어떻게 돼? 금속은 이원자 분자 이런 분자를 이루지는 않잖아. 분자를 이루지 않고 금속 결정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 결정을 이룰 때 얘네들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그림처럼 원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따따따따따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핵간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크게 측정이 되겠지. 자,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원자 반지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원자 분자의 핵간거리 절반, 그 다음에 금속의 경우에는 금속 결정의 핵간거리의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같은 족하고 같은 주기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먼저 같은 주기부터. 자, 아까 이 주기성과 관련해 가지고 보는 게 딱 크게 두 가지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유효액 전하하고 전자 껍질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껍질 수가 어떻다? 껍질 수가 같다. 껍질 수가 같으니까 뭐만 보면 된다? 유효액 전하만 보면 된다. 유효액 전하에 의해서 얘가 결정이 된다. 그지? 그래서 유효액 전하만 보면 되는데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된다?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 자, 그럼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라는 거는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다 이거지. 강하게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겠지. 끌어당기니까. 그지? 그래서 하나의 주기를 가지고 보면은 뭐 2주기다, 2주기 1족이다 이렇게 있으면 2족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작아지고 그 다음에 13족, 14족, 15족 뭐 이렇게 나가겠지? 그지? 점점점 작아지는 거. 이유는 뭐다? 유효액 전하가 증가해서 전자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같은 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자, 같은 족의 경우에는 껍질 수가 어떻게 돼?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죠. 자, 그럼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지. 근데 유효액 전하라고 하는 값은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지. 그러면 얘에 의해서는 반지름이 작아지는 건데 얘에 의해서는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 다 계산해봤더니 누가 더 주는 효과가 크다? 껍질 수의 증가가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결론!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갈수록 껍질 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주기율표에다 나타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갈수록 반지름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거기에 뭐 수소부터 해가지고 칼슘까지 있는데 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과 같은 애들 18족 원소지. 그지? 야, 이 18족 원소는 결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결합 안 하죠.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비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해서 3주기 왔을 때 전체적으로 커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근데 거기 잘 보면 수치상에서 잘 보면 리튬이랑 알루미늄 이렇게 비교해봐. 알루미늄이 더 어때요? 크기가 작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주기 원소라고 해서 항상 2주기보다 작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까? 안 나올 거야. 근데 족의 경우에 3족 이상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아래쪽이라도 반지름이 작을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족 번호가 3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아래쪽이라도 반지름이 어떨 수 있다?
작을 수 있다. 아시겠죠? 100%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알겠지? 그냥 문제 보기에 막 이런 거야. 뭐 3주기 원소는 2주기보다 다 크다. 모두 크다. 이런 게 나오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족하고 죽이 같을 때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같은 족은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져서 반지름이 커진다. 같은 주기에서는 껍질수는 같지만 핵전하가 유효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온 반지름. 요거에서 이제 우리가 이온이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뭐? 양이온. 양이온은 누가 되는 거야? 금속. 금속이 되는 거지? 그럼 양이온이 되는 원리는 뭐였어?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어서,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있던 껍질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원자의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결론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표면적으로. 그래서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의 반지름, 양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요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줄어든다. 맞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유효핵전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면은 나트륨 해봐봐. 나트륨이 있는데 얘가 나트륨 플러스 이렇게 됐어. 자, 유효핵전하의 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한번 봐봐. 나트륨의 경우에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핵전하가 플러스 11이야. 나트륨 플러스 된다고 해도 변하지는 않지. 근데 얘 전자 배치 어떻게 돼? 1s2, 2s2, 2p 6, 3s 하나 이렇게 되지. 자, 여기는 1s2, 2s2, 2p 6 이렇게 되지. 자, 얘는 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보는 거고, 얘는 요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를 보는 거야. 자, 유효핵전하 한번 비교해봐. 유효핵전하. 당연히 누가 크겠어? 당연히. 왼쪽이 커? 오른쪽이 크지. 오른쪽이 크지. 자, 이거 그냥 나트륨이고 이건 네온이잖아. 야, 나트륨하고 네온만 비교해도 네온이 컸잖아. 근데 심지어 네온보다 1 큰 애야, 핵전하가. 그지? 그러면 유효핵전하는 당연히 이쪽이 더 크지. 그지? 그러니까 유효핵전하도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껍질 수도 줄어드는데 이걸로만 설명해도 상관없어. 이걸로만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요것도 한번 보자 이거야, 원리를. 유효핵전하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지. 그지? 그러니까 졸라 작아지는 거야. 알겠어? 그냥 다 작아지는 게 아니라 졸라 작아진다고. 거기 봐. 자, 오른쪽 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어. 나트륨 얼마인데 154피코미터였는데 102피코미터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응? 뭐라고? 3분의 2 수준으로 작아진다고. 3분의 2 수준으로.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양이온은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서 반지름이 감소한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유효핵전하 입장에서도 볼 수는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비교해도 다 설명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음이온 두 번째. 음이온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원자과 전자가 있으면 전자를 모두 다 채워버리지. 그치? 채워버리니까 껍질수의 변화는 있어, 없어? 껍질수의 변화는 없어.
그럼 뭘 봐야 돼? 두 가지가 있었잖아. 아니, 요거 아니면 요거였잖아. 근데 요건 똑같아. 그럼 얘를 보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음이온은 유효액전화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준이야, 왜 멍 때려? 여기 보세요. 여기 너 밑바닥 보고 있었잖아. 아닌데. 야, 그 시선이 어딜 향하는지 내가 못 찾겠니? 이게 내가 어디 보고 있어? 앞에 커피. 나 이제 다리 떠는 거 보고 있어. 저요? 어, 그래요? 사람의 시선이 다 느껴져. 어딜 보고 있는지. 구라를 치려면 제대로 쳐. 응? 잘 봐, 잘 보라고. 너는 저 칠판 저길 본 게 아니라 저기 밑에 저기 저 박테리아 저거 보고 있었어. 어? 자, 음이온은 유효액전화를 가지고 봐야 된다. 전자수가 어떻게 됐어, 얘가? 핵전화는 그대로인데. 핵전화는 그대로인데. 전자수만 늘어났어. 전자수만 늘어나면 가렴합기가 어떻게 돼? 가렴합기가 커져. 결론,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돼? 맞아요. 유효액전화가 작아지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돼? 커지게 돼.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간단한 원리를 알고 싶지, 그치? 간단한 원리 어떻게 된다? 전자가 많아지니까 전자 간의 반발로 인해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거야. 간단하게 보면 이거고 실제로는 요렇게가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 되겠다. 전자수가 늘어나니까 유효액전화가 감소해서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원자 반지름하고 음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될 때 그리고 되기 전 이온의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 비교하는 것 요거 꼭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로 등전자 이온 반지름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등전자 이온에서 등전자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을 얘기하는 거야. 같은 배치를 갖는다. 자, 등전자 이온에서 등전자라는 거는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는 거는 껍질수가 어떻다? 껍질수가 같다. 그러니까 오로지 뭐만 비교하면 되겠다? 유효액전화만 비교하면 되겠다. 근데 유효액전화를 비교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가 뭐야? 하나는 핵전화야. 그 다음에 하나는 가렴합기야. 근데 이 가렴합기가 전자수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이 전자수도 어때? 똑같으니까 가렴하는 것도 똑같겠지. 결론은 뭐만 보면 된다는 거야? 유효액전화에서 요 핵전화 새끼만 보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에서 결론은 핵전화가 크면 뭐가 크다? 유효액전화가 크다. 맞아? 그러면 유효액전화만 비교해서 뭐 하면 된다? 반지름 비교하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핵전화만 비교해서 크기를 볼 수 있다. 이거잖아. 핵전화가 클수록 반지름은 어떻다? 작아진다. 핵전화가 작을수록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등전자 이온이 뭐가 있어? N이 3개의 전자를 얻은 거 네온처럼 되고 O가 2개를 얻어서 F가 하나를 얻어서 나트륨이 하나를 잃어서 마그네슘이 2개를 잃어서 알루미늄이 3개를 잃어서 이렇게가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잖아. 그러면 뭐만 비교하자? 핵전화만 비교하자. 원자 번호 그대로 7번, 8번, 9번, 11, 12번, 13번이야. 그러면 핵전화가 큰 누가? 알루미늄이 가장 반지름이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 아가를 벌리면 되지.
3주기도 4주기도 똑같대. 예를 들면은 뭐 인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됐어. 황이 이렇게 됐어. 염소가 이렇게 됐어. 얘가 이렇게 됐어. 얘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된다? 또 왼쪽으로 벌려라. 그지? 간단하게 보면 전자를 많이 얻을수록 더 커지고 많이 잃을수록 더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방아 때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 많이 처먹어서 더 돼지가 된 거고 많이 살 빼가지고 더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커진다. 전자를 많이 잃을수록 작아진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지? 외울 땐 그렇게 외우고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거라서 이건데 이것도 같으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원리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진다. 내용이 있죠? 자, 그래서 2주기하고 3주기 원자 이온의 반지름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 봐봐. 다 리튬, 베릴륨,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인, 황, 염소 어떻게 돼? 반지름들이 다. 인의 경우에는 인이랑 질소의 경우에는 거의 2배죠. 그지? 뭐라고? 뭐라고? 준금속? 걔네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지를 않잖아. 근데 저희가 비슷하게는 되지 않을까요? 걔네가 양이온이 되는지 음이온이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해? 성질이 그러니까 반반이 되거나 아니 성질 한쪽으로 비슷해지다 했잖아요. 근데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비교하냔 말이야. 자, 그래서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거기에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해서는 전자수하고 전자 껍질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 수와 유효액 전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대망의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자, 뭐 문제 2개 있으니까 동그라미만 쳐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각각의 이유는 어떻게 되겠다?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감소한다.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하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원자가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기 때문에 뭐한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또는 유효액 전하도 어느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껍질 수는 동일한데 전자 수가 증가하면서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유효액 전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제대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부터 잘 보십시오. 기체 상태의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 있는 거야. 금속은 대부분 다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지. 근데 이 새끼를 강제로 기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낼 건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보는 게 이온화 에너지다. 근데 하나를 떼어내는 거는 너무 값이 작으니까 몇 개? 1몰계를 떼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각각 하나씩 다 빼면 전자가 1몰계 모이겠지? 그지? 그래서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 식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지. 어떤 원자가 기체 상태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야 돼. 얘에서 전자를 하나 뜯어내서 이렇게 만들면 얘가 하나 튀어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얘를 띄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띄어낸다라는 거는 안쪽 궤도에서 저 무한히 먼 궤도로 간다 이거지. 원래 있던 궤도에서 무한히 먼 곳으로 떼어낸다 이 얘기지. 그러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흡수하는 에너지량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여기와 여기에 에너지 준, 위,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겠지? 그럼 이 에너지 준위는 누가 만들어 주느냐? 핵과의 인력. 요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잖아. 핵이 강하게 당기면 강하게 당길수록 더 낮은 준위에 있을 것이고, 핵이 약하게 당길수록 더 멀리, 더 높은 준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게 뭐야?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건 전기력이잖아, 또. 그럼 이 전기력은 또 뭐에 영향을 받는 거였어? 유효핵 전하, 그 다음에 전자 껍질. 그치?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요소가 몇 개씩 더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우리는 또 얘하고 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주기성 전부 다 이거지 다. 그지? 이걸 가지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에 같은 족이 먼저 나와 있네요. 같은 족을 먼저 봅시다. 자, 같은 족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결론이고 왜 그런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같은 족의 특징은 뭐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떤 변화가 생겨? 껍질 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액 전하가 어떻게 돼? 커지지.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거리가 멀어지면 이 인력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니까 떼어내기 쉽겠지? 근데 핵 전하가 커지면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니까 떼어내기가 어렵겠지? 그러니까 이 서로 둘이 반대되는 거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녀석이 효과가 더 셀 것인가? 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 누가 더 세다? 이게 더 세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볼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커져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떼어내기가 어떻다? 더 쉽다. 떼어내기 쉽다는 건 에너지가 조금밖에 들지 않겠다. 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요거는 쉽지. 그치? 자, 같은 족은 쉬워요. 같은 족은 쉬운데 이제 같은 주기가 좀 그래. 자,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겠다. 일단 껍질 수는 어때? 똑같아.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껍질 수는 동일하다. 근데 뭐가 달라져?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보면 되겠죠? 유효핵 전하가 커지니까 어떻게 돼? 점점점 떼어내기가 어려워지겠다. 그 말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건데 100% 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예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예외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자의 배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긴 할 건데 예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요소만 잘 생각해 보면 된다. 자, 그 예외적인 요소가 뭐다? 전자의 배치와 관련된 것이다. 자, 우리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같은 주기에서 1족부터 해가지고 18족까지 있지.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2족 원소와 13족 원소의 경우가 이제 예외적인 전자 배치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향을 따르고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사이에서도 예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자 배치에 의해서 경향이 뒤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2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주기율표 할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떤 n번째 껍질에
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는 이런 애다. 13족의 경우에는 p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있는 애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 2족의 원소는 이 족이니까 S의 전자가, 이게 S 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겠지. 이 중에서 전자 하나를 어디로? 저 무한히 먼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13족의 경우에는 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여기 무한히 먼 곳으로 보내는 거겠지. 그 P 오비탈은 S보다 어때? 조금 더 높은 준위에 있지. 조금 더 높은 준위에 있단 말이야. P 오비탈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무한히 멀리 간다라고 봤을 때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큰 거야? 2족에 S에서 떼어내는 게 조금 더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2족하고 13족 사이에서는 요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족하고 16족의 전자 배치는 P 오비탈에 3개, P 오비탈에 4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P 오비탈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얘는 홀 전자가 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3개의 홀 전자가 있는 반면에 얘는 홀 전자가 2개밖에 없는 이러한 형태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를 뜯어낼 때 어떤 걸 뜯어내느냐? 15족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 세 가지가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동등하기 때문에 셋 중에 아무거나 뜯어내면 돼. 자, 셋 중에 아무거나 요거를 하나를 뜯어내버린다라고 한다면 16족의 경우에는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 중에서 다운스핀으로 있는 요 녀석이 가장 어떤 거야?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애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가 나가는 거야. 에너지가 어떻다 그래서 아까? 조금 더 높다. 왜 높은 거야? 얘네들 사이에 반발로 인해서 조금 더 떼어내기 쉽다. 그 에너지 차이가 클까? 엄청 작아. 엄청 작지만 얘가 조금 더 떼어내기가 쉽다.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인데 여기서 뒤바뀌고 여기서 뒤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2족이 13족보다 조금 높은 건 맞아. 근데 요 13족이 누구보다는 1족보다는 높아야 돼요. 같은 방식으로 15족이 16족보다는 높은 거 맞아. 근데 16족이 14족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 올라가의 형태의 요 그래프 개형을 잘 알아두셔라. 그러면 요거를 내가 이 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다 라고 했으면 3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보면 이거보다 더 위에 그려야 돼? 아래에 그려야 돼? 아래, 위. 자, 같은 족을 보면 되잖아. 같은 족에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며. 그러면 2주기보다 3주기는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 근데 같은 주기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내려 올라의 형태니까 어떻게 그리면 돼? 요 그래프 그대로 그냥 밑에다 그려서 똑같이 그리면 돼. 어떻게?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똑같이. 그게 3주기 원소야. 알겠어요? 배웠잖아. 같은 족이면은 어떻게 된다? 아래에 있는 게 더 작다. 그치만 그려보고 나니까 아래에 있다고 무조건 작다? 아니죠. 아래에 있어도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에 있는 애들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해가지고 그래프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헬륨하고 네온, 아르곤 이렇게 세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죠.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의 특징은 뭐야? 18족 원소라는 거지. 이 18족 원소들의 이온화 에너지가 어때? 가장 크게 나타나지. 이유를 뭐라고 보면 돼? 같은 주기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을 셋을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커? 헬륨이 제일 크지? 헬륨이 제일 큰 이유는 뭐겠다? 가장 껍질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제일 어려운 거, 순차 이온화 에너지. 자, 지금 방금 본 이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그냥 몇 개 뜯어내는 거야? 하나만 뜯어내는 거야. 자, 하나만 뜯어내는데 우리 여기다 쓴 것처럼 나트륨은 그냥 하나만 뜯어내면은 안정한 이온에 배치가 돼. 근데 마그네슘은 몇 개 뜯어내야 돼? 2개를 뜯어내야 안정한 이온이 되죠. 알루미늄은 3개를 뜯어내야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지. 자, 이런 형태로 전자를, 원자에 있는 전자를 하나만 뜯어내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까지는 막 뜯어낼 수 있어. 이렇게 각각 뜯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하나 뜯어낼 때 1차, 2개 뜯어낼 때 2차, 세 번째 거 뜯어낼 때 3차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식이 나와 있죠. 자, 그 식을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돼 있어? M 중성 기체 원자에서 M 중성인 기체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를 뜯어서 플러스로 만들어서 이때를 1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M 플러스라는 녀석에서 하나를 더 뜯어내서 M2 플러스를 만들었대. 그때가 2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고, 하나를 더 뜯어내서 2 플러스에서 하나를 더 뜯어내서 3 플러스를 만들었어. 그때의 이온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변해갈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그래서 이 에너지 값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변화가는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뜯어내는 주체가 누구야? 얘는 중성인 상태인 거고, 얘는 플러스인 상태인 거고, 얘는 2 플러스인 상태인 거야. 얘가 얼마나 전자를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값이 결정될 거 아니야. 얘하고 얘하고 얘 셋을 비교해보자 이거야. 핵전하는 어때? 요 세 가지가 같은 원소일 테니까 핵전하는 어때? 핵전하는 나 핵전하라고 했다? 유효 핵전하가 아니라 야 전자만 뜯어내는 거잖아. 양성자 뜯어내는 거야? 아니잖아. 핵전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핵전하 그대로야. 근데 전자수는 어떻게 돼? 뜯어내고 있는 중이니까 전자수는 감소해. 그럼 전자수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가려막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잖아.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줄어들어. 그러면 유효가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떼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겠다. 다시 얘기하면 필요한 에너지가 더 커지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다? 더 커지겠다. 그래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커지는데 갑자기 확 커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야? 껍질수가 바뀌게 되면. 우리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두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았잖아. 유효 핵전하와 전자 껍질수. 지금은 유효 핵전하만 바뀌고 있는 중이지. 근데 껍질수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또 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껍질수가 바뀔 때에는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다. 이것이 결론이야. 뭐가? 껍질수가 바뀔 때에는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자, 그럼 껍질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봐. 껍질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라는 애야. 얘 전자를 하나 뜯어내면 얘가 돼. 하나를 더 뜯어내면 얘가 돼.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뜯자.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요게 마그네슘의 1차 이온화 에너지. 요거는 2차, 요거는 3차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1차에서 2차, 3차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뜯어내는 주체를 봐. 얘는 그냥 마그네슘, 얘는 그냥 마그네슘 플러스, 얘는 마그네슘 2 플러스. 자, 얘의 배치는 누구와 같냐면 나트륨의 배치와 동일해. 근데 얘의 배치는 네온과 동일해. 나트륨의 배치와 동일해. 네온과 동일해. 나트륨에서 뜯어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겠지. 네온에서 뜯어내는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 어떤 차이가 있겠어? 핵전화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이 둘은 나트륨에서 뜯어내는 것과는 핵전화의 차이 정도만 있는 거고 네온에서 뜯어내는 것과 핵전화의 차이 정도만 있는 거야. 근데 나트륨에서 뜯어내는 것과 네온에서 뜯어내는 것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 네온에서 뜯어내는 것, 나트륨에서 뜯어내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온의 배치에서 뜯어내는 경우가 어떻겠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 때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러면 갑자기 커지기 전까지 몇 개 뜯었어? 2개 뜯었지? 이 2개가 의미하는 게 뭐다? 원자과 전자수다. 알겠니, 준이야? 네. 뭐가 원자과 전자라고? 이게 뭔데? 이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 뭐를 가지고? 뭐라고? 이온화 에너지. 집중하라니까? 집중하라고. 내가 뭐라 그랬어?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커졌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커졌단 말이야. 왜 커진 거다? 네온과 같은 또는 뭐 18쪽 원소와 같은 배치에서 전자를 뜯어내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그럼 그 전까지 띄어낸 게 몇 개야? 원자과 전자수만큼 띄어낸 거야. 그러면 내가 플루오닌을 가지고 1차부터 10차까지 이온화 에너지를 계산을 했어. 끄덕이면 안 되지. 1차부터 10차까지 없어 얘는. 끄덕이면 안 되지. 전자 몇 개짜리야? 9개짜리니까 9차까지밖에 없어야 돼. 알겠어? 예. 자, 1차부터 9차 이온화 에너지까지 내가 봤어. 언제 갑자기 커지겠어? 언제 갑자기 커지겠어? 8차에서 갑자기 커질 거야. 왜? 원자과가 몇 개니까? 7개가 있으니까 7차까지는 같은 껍질에서 그냥 뜯어내는 거야. 그치? 근데 8차부터는 어디서? 헬륨 배치로부터 뜯어내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갑자기 커지기 이전까지 띄어낸 전자의 개수가 무엇이다? 원자과 전자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 내가 따로 넣어놓진 않았는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읍시다. 거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수 표가 있지? 거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봅시다. 자, 금속이 밑에 뭐 적으실 거예요? 그릴 거야. 금속이 안정한 이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거 진짜 많이 틀려. 자, 금속이 안정한 이온이 된다. 그러면 누구처럼 되는 거야? 18쪽의 원소와 같은 배치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럼 18쪽의 원소와 같은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를 계속 뜯어내야 되지. 원자과 전자수만큼 계속 뜯어내야 돼.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과가 N개라면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이온화 에너지를 1부터 N까지 다 더해야 돼. K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라고. 다 더해야 된다고.
자, 이거 가끔씩 이런 친구 있어. 마그네슘은 안정한 배치가 되려면 2+가 되면 되지. 2차 이온 에너지만 적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분명히. 있었어,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화학 원만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한 1,500명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한 200명이 그렇게 답을 찍더라. A씨, 나는 아니야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그렇게 해. 진짜로. 정말 그래. 가끔씩. 마그네슘은 2+까지 만들어야 안정한 배치지. 그럼 전자를 몇 개를 뜯어야 돼? 2개를 뜯어야 되지. 그러면 1차와 2차를 더한 만큼 필요한 거야. 2차만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한 만큼 필요한 거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안 적혀 있고 그냥 이온화 에너지 표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그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자가 전자수를 알아낼 수 있겠지. 나트륨은 원자가가 한 개니까 1차와 2차 사이의 갭이 크겠지. 마그네슘은 2차와 3차 사이의 갭이 클 거고 알루미늄은 3차와 4차 사이의 갭이 크겠지.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봐. 그냥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숫자만 나와 있는 거야. 원소 A고 원소 B고 원소 C야. 우리 책에 있는 저 표가 그냥 A, B, C라고 돼 있다고 해봐. 그리고 1차를 숫자는 그대로 주는 거야. 496, 그 다음에 738, 그 다음에 578 이렇게 주고 2차를 그대로 4562, 1451, 1817 그리고 3차를 6910이네? 6910, 7733, 2745 자, 이렇게 주고 A, B, C가 같은 주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은 A는 이렇게 되지. 원자가가 하나 있는 애다. 그래서 얘는 1족이라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갑자기 커지죠. 얘는 2족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모르지. 4차까지 나와 있다라고 하면 몇 개다? 13족이다. 이것도 가끔씩 3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3족이에요. 13족. 누구야 자꾸? 그치? 자, 3족이 아니라 13족이에요. 13족. 자, 이렇게 보는데 A, B, C가 같은 주기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뭐가 되겠다? 우리 같은 주기라면 1족과 2족, 13족 세 가지가 이온 에너지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1족, 2족, 13족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만약에 얘를 가지고 2주기라고 내가 판단을 했다면 3주기는 어떻게 나와야 돼? 그 밑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요 2족의 1차 이온 에너지가 738이야. 근데 1족은 496이야. 얘가 훨씬 더 크게 나오죠? 그리고 13족의 1차가 2족보다 작게 나오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일단은 2주기가 확실해. 근데 얘네 둘은 이거일 수도 있어. 사실은. 왜? 둘 다 작은 거 확실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른 주기 2족이나 13족의 자료를 줄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같은 주기의 원소가 어떤 애인지 다른 주기의 원소가 어떤 애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도 나온다라는 거야, 문제가. 알겠죠? 5배 정도. 5배 정도인데 이렇게 봐도 돼. 앞에 거 다 더한 것보다 크다. 근데 딱 나와. 그지? 자, 밑에 개념 확인 있는데 빠르게 한번 체크해 놓고 그 밑에 칸 넓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나랑 수업하는 애들은 항상 그려본 거야. 뭔지 알지? 자,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이걸 뭐라 그래? 이온화 에너지. 똑바로 얘기해라.
에? 나도 그렇게 수업한다? 아, 에? 가선형에서 어떻게 돼? 증가. 어? 증가. 승아? 증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대체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가운데 넓게 공간이 있으니까 그 넓은 공간에다가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자, 그려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려보고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거만 잘 봅시다. 그래프. 원자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할까? 1번부터 5번. 1번. 2주기부터 3주기. 야, 1번부터 5번은 좀 심하지 않냐? 한 요 정도 크게 그릴 수 있잖아. 저거 하나만 될까요? 1번, 2번, 3번. 이거 원자 번호야, 이거? 네, 저 그렇게 하나만 되는 거예요? 꽉 채워서 그릴게요. 3번. 꽉 채워서 그려도 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오, 이렇게 많네. 12, 13, 14, 15, 16, 17, 18. 딱 3주기까지 됐네. 그지? 원자 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왜? 떡스레치 하기도. 내가 그래서 아까 그 표의 오른쪽에다가 쓰라고 그랬잖아. 응? 자, 18번까지 됐죠? 영안 떠져있어요. 뭐? 그래프에 0? 원자 번호 0번이 있어? 0번 없으니까 0번 안 쓸 거예요. 그지? 자, 뭐 1번은 뭐야? 수소잖아. 수소의 이온 에너지부터 써봅시다. 수소의 이온 에너지 어떻게 돼요? 자, 수소 이온 에너지 여기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 헬륨은 어떻게 돼? 조금 위. 조금이 아니라 졸라 많이 위야. 졸라 많이 위야. 졸라 위야, 여기. 그지? 자, 그 다음에는 누구로 가야 돼? 이제 리튬으로 가야 되지? 자, 리튬은 어떻게 돼? 리튬은 쭉 내려와. 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보자.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위 아래. 위 아래. 위.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내려왔다가 그지? 그럼 올라갔다가 뭐라고? 4번이랑 1번. 4번이 좀 더 작아요. 왜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 살려서 해줘? 네. 그래? 알았어.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다음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돼? 내려오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헬륨이 되는 거고 요게 네온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기는 어떻게 돼? 3주기는 2주기보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돼? 더 밑으로 내려서 그리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서 그리면 됩니다. 자, 쭉 내려. 이렇게 내려가지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너네가 빡세게 해달라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아르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흰색으로 그린 게 1차 이온 에너지 그래프. 자, 이제 그럼 뭘 그려야 돼? 2차를 그려야 돼요. 자, 2차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2차의 경우에는 수소는 2차가 없죠. 수소는 2차가 없어. 헬륨의 2차가 있는데, 자, 헬륨의 2차를 식으로 간단하게 써보면 이렇게 되겠다. 맞나? 그지? 자, 근데 요거 전자 배치를 잘 보세요. 요거 누구랑 닮아 있어? 전자 배치가? 이거랑 닮아 있죠?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때야 돼? 더 커야 될 거야. 왜? 둘의 차이는 핵전하가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단 말이야. 핵전하가 헬륨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는 얘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헬륨의 1차보다 어때야 돼? 커야지. 커야지. 지금까지 뭐 했어? 야, 헬륨의 2차. 헬륨의 2차니까 수업을 안 듣고 있었어? 저걸 안 듣고 있다. 수업은 들었는데. 헬륨의 2차가 1차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2차는 이거보다 어떻게 그리면 돼? 더 높이 올려버리면 된다는 거야. 자, 높이 올렸어. 한 여기까지 올려볼까? 한 여기까지 올렸다고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리튬의 2차야. 자, 리튬의 2차는 리튬 플러스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Li 2 플러스로 만든다. 자, 이 녀석의 전자 배치를 보면 누구와 닮아 있어? 헬륨과 닮아 있어. 당연하게도 리튬은 핵전하가 3인데 헬륨은 2니까 헬륨 플러스로 만드는 헬륨 1차보다는 당연히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게 있어. 그치? 그러면 자,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자. 누가 당연히 커? 자, 이거는 이거 닮아 있고 이건 이거 닮아 있다 그랬지?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커. 그러면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커. 이거는 뭐야? 저 핑크색 점이지. 그럼 이거는 뭐야? 더 높게 찍어야 되지. 맞아? 더 높게 찍어? 찍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이번에는 베릴륨의 2차야. 베릴륨의 2차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2 플러스. 자, 근데 얘는 전자 배치가 누구랑 같아? 리튬이랑 같아. 그래서 리튬은 리튬 플러스 만드는 거랑 비슷해. 자, 이렇게 둘이 비교해봐. 누가 훨씬 더 커? 얘가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지. 얘는 훨씬 더 낮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베릴륨의 1차보다는 어떻게 그리자? 높게 그리자. 베릴륨의 1차보다는 높게 그리되 얘보다는 졸라 낮게 그리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쯤에 찍히겠지? 야, 이거 그래프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 똑같이 그리면 되겠지. 똑같이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쭉 내려오면 되겠지?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내려가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죠? 요게 2차다 이렇게 되겠지? 뭐 한 4차까지 그리면 되겠지? 4가지가 있잖아. 4차까지 그리면 되겠지?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야, 그래프 좀 예쁘게 잘 그려봐. 그림 공부하잖아. 자, 어떻게 돼, 이제? 자, 이게 한 칸씩 다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위로 올라갔지? 그럼 똑같이 이제 이걸 한 칸 오른쪽으로 밀면서 위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자, 올려. 쭉 올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쫙 내려와. 그 다음에 올라가, 내려가. 한 번 더 올라가, 내려가. 쭉 내려와.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이게 3차 이온 에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아직 그래프가 위에 공간이 남았네. 그러니까 4차도 갑시다. 어떻게 돼? 4차는 얘부터 출발하면 되겠네요. 그지?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끝까지 다 그래프를 채워줘야지.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쭉 내려가, 내려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를 빠르고 쉽게 그려보는 방법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뭐 예를 들자면 산소의 1차 이온화 에너지 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플루오린의 1차 이온화 에너지 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냐 작냐 비교하는 것. 그지? 자, 산소의 경우에는 1차 분의 2차가 어떻게 되겠다? 산소 8번이죠? 1차 분의 2차 값 이렇게 되지? 다음에 플루오린은 1차 분의 2차야. 이렇게 생각해봐. 산소가 1차가 훨씬 더 작게 나타나고 플루오린이 2차가 더 크게 나타나 작게 나타나? 작게 나타나. 1차 값은 산소가 더 어때? 작아. 얘가 더 커. 근데 2차 값은 어떻게 나타나? 산소가 더 크고 얘가 더 작아.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산소의 값이 더 크게 나타날 거야. 자, 이거를 보려면 다 외울 거야? 안 외워도 되죠? 뭐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서 해결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산소가 있는 부분하고 플루오린이 있는 부분만 1차, 2차 그려봐. 산소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렇게 되잖아. 그럼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보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나가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게 나오면 비교해야 되는 거 앞뒤로 하나씩만 원소를 더 그린 다음에 이온 에너지 그린 다음에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돼요. 산소하고 플루오린이니까 산소 앞에 누구야? 질소지? 그지? 그 다음에 플루오린 뒤에 누구야? 네온이지? 그지? 그래서 질소하고 네온까지 해서 질, 산, 풀, 네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돼. 이거를 어떻게 오른쪽으로 밀고 위로 올리면 되잖아. 어떻게 그려? 내려가고 올라간다 이렇게. 그럼 산소의 1차, 산소의 2차, 플루오린의 1차, 플루오린 2차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어떤 값이 누구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 2차분의 3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3차분의 4차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누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 이 경향 그리는 거 할 줄 알면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 그지?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 한번 그린 거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시고요. 문제 풀 때 필요할 수 있어. 그지? 그려보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는 거 꾸준히 연습을 하고요. 자, 뒤에 주기적 성질의 문제로 들어가 보면 3번 문제가 그림이 조금 오류가 있어. 그래서 3번 문제는 제외하겠습니다. 어디서 한 거예요? 스텝 1의 3번이요. 3번하고 5번이 그림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림 똑같이 들어간 걸 좀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제대로 된 거야. 5번은 제대로 된 거니까 5번은 보는데, 자, 5번을 잘 생각해 보자. 우리 유효액전화를 가지고 지금 비교하는 문제가 될 건데, 자, 유효액전화라는 거는 뭐였어? 유효액전화라는 거. 그 빼기 가려막는 걸 빼낸 거지. 가려막는 걸 빼낸 건데 아까 계산할 때 같은 껍질에 있는 것과 안쪽 껍질에 있는 것만 봤지 자기보다 바깥쪽에 있는 거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방해를 안 할 거니까. 왜? 바깥쪽에 있잖아. 안쪽에 있어야 나랑 같은 라인에 있거나 안쪽에 있어야 핵을 가려버릴 수 있으니까 안쪽이나 같은 라인에 있는 것만 비교를 하는 것이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알겠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아우 너무 쉬워 이거. 그래서 21쪽에 29번에 가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나와? 앞에서 우리가 전자 배치할 때 했던 문제랑 비슷한 게 또 나와.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바닥 상태 2죽인데 홀전자수 합이 7이 나오는데 연속으로 7이 나오는데 A, B, C인데 7이 나오는데 그럼 2, 3, 2밖에 없잖아. 몇 쪽, 몇 쪽, 몇 쪽이야? 14족, 15족, 16족이야. 그치? 14, 15, 16족이야. 그러면 걔네 원소는 누구야? 2죽이니까 규소부터? 허허? 규소가 2죽이야? 탄소부터 탄소부터 질소, 산소 요렇게야. 그치? 이온화 에너지는 CBA 순서래. 이온화 에너지 누가 제일 커 여기서? 이러면 틀리는 거라 했지 내가. 위 아래 위 아래로 세야 되는 거. 자, 몇 쪽? 몇 쪽? 몇 쪽? 아까 뭐라 그랬어? 15, 16은? 바뀐다. 15가 제일 크네 그러면. 15, 그 다음에 16, 14. 16, 그 다음에 14 이렇게 되지? 아까 내가 그릴 때 어떻게 그렸어? 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다 가로선을 그었지. 가로선 내가 어떻게 그었어? 얘가 더 높은 건 맞는데 얘가 14족보다는 어떻다라고 높다고 내가 아까 그었지. 14보다는 16이 높다고 그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가 누구야? C가 탄소가 아니라
C가 탄소가 아니라 질소야. 그 다음에 B가 산소야. 그 다음에 A가 탄소야.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원자, 네. 요거는 임의의 원소, 네. 임의의 원소, 실제 원소. 이 C가 이 C가 아니야. 네. 이런 것도 틀리는 사람 있더라. 아, 좀 있더라. 그지? 아마 본인의 양심 속에서 본인의 양심이 알려줄 거야. 그치? 자, 원자 반지름은 A, C, B 순서다. 맞아요? A가 제일 큰 거 맞아? 그 다음에 C, B 순서 맞아? 얘네 같은 주기니까 원자 번호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잖아. 그지? 자, 매칭이 됩니다. 홀전자는 누가 제일 많다? C가 제일 많은 거 맞네. 홀전자 3개니까 15족.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어떨까 얘네? 자, 얘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몇 개야? 3개의 p 오비탈에 들어가 있지. p3니까. 얘도 3개에 들어가 있지. p4니까. 얘는 2개가 들어있지. p2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해서 3칸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둘, 하나라서 3칸에 다 들어있는 거고. 얘는 하나라서 p 오비탈 2칸에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A가 많다고? A가 제일 적잖아.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원자 번호 큰 거잖아. 그게 제일 크지. B 산소가 제일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것들도 같이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알겠죠? 자, 스텝 2로 넘어가게 돼도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다.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홀전자 수도 막 비교해야 되고 원자과 전자 수도 비교해야 되고 나온다. 자, 12번으로 가보면 25페이지에 12번으로 가보면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 A, B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A하고 B에 대해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봤을 때 일단 원자과 전자수를 찾을 수 있겠지. 원자과 전자가 A가 몇 개야? 2개. 2개. 그 다음에 B는 몇 개야? 3개. 그러면 A라는 애는 일단은 뭐다? A라는 애는 2족 원소다. 그 다음에 B라는 애는 13족 원소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같은 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같은 주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 뭘로 판단한다? 이온화 에너지 1차로 비교를 해야지. 같은 주기라면 2족하고 13족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2조. 같은 주기라면 2족이 13족보다 1차가 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13족인 B가 더 크지? 자,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라는 거는 같은 주기가 아닌 거고 일단. 그리고 B가 더 위에 있는 주기여야지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B는 몇 주기? 2주기. 네가 더 위에 있는 거라며. 더 윗주기라며. 윗주기라며. 위. 2하고 3 중에 위. 2. 근데도 3이야? 아, 이게 맞죠. 얘는 헷갈린다. 3주기. 잘 구분을 하시란 말이야. 자, 아니면 이렇게 한번 봐봐. 내가 2주기 원소에 대해서 2족하고 13족 이온화 에너지를 그릴 거야.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지? 3주기 그려봐. 어떻게 돼? 이거보다 밑에, 이거보다 밑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안 그렇네. 그러면 A가 지금 1차가 더 어때? 작잖아.
A가 1차가 더 작잖아. A는 이거 둘 중에 하나야. B는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예. B의 1차가 더 어떤 거야 지금? 크잖아. 아, 이게 B가 되는 거고 이게 A가 되는 거 아니겠니? 나가. 그치? 3주기 2족, 그렇네요. 2주기 13족.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번에 A는 2족 맞아요? 맞고 B는 3주기가 아니라 2주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누가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 기억만 맞죠? 1번. 자,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 이온화 에너지 부분까지 주기적 성질까지 다 문제를 해 오시는 게 숙제가 될 거고 자, 이번에는 내가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야. 더 풀 거야. 중간 대비할 때보다. 중간 대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풀 거예요. 저 다음 주 테스트가 여기까지 나갈 것이고 졸라 어려운 걸로 한번 내가 박살 내버릴 거야 이번에. 빨간 책 뭐? 빨간 책 한번 주세요. 무슨 빨간 책?